화장대에 앉아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36살인데 눈가에 잔주름이 살짝 늘었지만 피부는 여전히 하얗다. 남편은 내일 본사에서 돌아올 텐데 거실 구석에 캐리어를 놓고 올 텐데 난 전혀 기쁘지가 않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한다. 보지 않아도 알아. 샤오린이 보낸 메시지였다. 돈을 요구하는 또 다른 메시지였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나는 모범 부부로 여겨졌다. 그는 성격이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었고 나에게 월급을 주었다. 담배도 거의 피우지 않았다. 결혼 초에는 자정까지 택시를 운전하며 벌었고 돌아올 때마다 늘 사탕처럼 달콤한 호두를 사와주며 위챗 모먼트에 좋아요를 눌러준 거 보고 네가 원한다는 거 알았어 라며 웃었다. 하지만 지난 2년 사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40년 km 떨어진 본사로 정근을 가게 되었고 한 달에 단 한 번만 집에 온다. 처음에는 화상 통화를 기대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항상 회의 중이거나 사교 모임에 참석 중이었고 세 마디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곤 했다. 한 번은 내 온도가 39도까지 치솟았을 때 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님과 함께 있는데 약은 너가 알아서 찾아라며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난 담요를 두른 채 소파에 혼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엄청난 억울함이 밀려왔다. 아이는 기숙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지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집은 너무나 조용해서 내 숨소리까지 선명히 들렸다. 난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3천 위안이야 5, 7만 원 정도를 번다. 내 돈으로는 생활은 충분했지만 그 돈으로는 내 아내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위치한 모먼트에는 절친들이 남편에게 받은 기념일 선물을 공유하고 동료들은 가족 여행 사진을 올렸다. 난 혼자 잘 자요라는 인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작년 내 생일에는 일주일 전부터 미리 올해 생일은 꼭 나랑 함께 보내고 싶어라며 얘기했었다. 남편은 꼭 집에 갈게라며 약속했지만 생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더니 오직 잔업 중이니 다음에 꼭 갚을게라는 메시지만 받았다. 난 휴대폰을 들고 한창 울었다. 남편은 그날 내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조림을 특별히 만들어 놓고 촛불이 꽂힌 작은 케이크를 사서 자정까지 기다렸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케이크가 녹고 고기가 식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눌려졌다. 나중에 남편이 둘째 아이를 갖자고 했지만 난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당신은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는데 왜 또 아이를 낳아야 해? 남편은 불안해하며 이 가족이 돈 버는 거밖에 아니야? 라며 물었지만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난 돈이 필요 없었다. 그저 남편이 나와 이야기해주고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내가 아플 때 물 한 잔이라도 건네줬으면 했을 뿐이다. 그 싸움 이후 그는 한 달 넘게 집에 오지 않았다. 난 마치 터질 듯한 풍선처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터뜨릴 곳도 찾지 못했다. 내가 계속 우울해 보이는 걸 보고 자주 산책을 나가자고 설득했다. 그녀는 나보다 6살 어리고 미혼이며 남자친구는 4살 어린 젊은이였다. 그들은 항상 함께 있었고 처음 그들과 식사를 했을 때 젊은 커플이 서로에게 음식을 떠먹이는 모습을 보며 난 그들 옆에 불필요한 장식처럼 느껴졌다. 다음에는 친구랑 수다스러운 젊은 남자를 데려올게라며 내 친구가 말했다. 두 번째 만남에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샤오린이라는 젊은 남자를 데려왔다. 그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웃을 때 보조개가 2개 생기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나보다 11살 어렸다. 처음에는 25살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겨우 22살이라고 고백했다. 아니, 너무 어려 보여. 전혀 36살 같지 않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칭찬에 내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 4명은 종종 함께 하이킹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교회 농가를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마치 20대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웃기만 하면 됐다. 샤오리는 정말 친절했다. 내가 딸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만날 때마다 딸기 한 상자를 가져왔고 하이힐을 신고 피곤해 보이자 조용히 플랫슈즈를 선물해줬다. 심지어 내가 제스민 꽃을 좋아한다고 우연히 말한 것도 기억하고 다음에는
싱싱한 꽃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은 절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준 적이 없었다. 사고가 난 날, 우리는 농가에 있었다. 미명은 꽤 많은 술을 마셨어서 술을 잘 못 드시는 나는 금세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먼저 방으로 갔고 샤오린이 나를 언니, 내가 다시 데려다 줄게 라며 말했다. 방에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혀놓고 돌아서 나갈 준비를 했지만 난 그의 손을 잡았다. 술이 나를 몰아세웠고 온갖 원망과 외로움 그리고 무시당하는 감정이 갑자기 치밀어 올랐다. 제발 가지마. 알았지? 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몸을 기울여 나를 껴안았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깨어났을 때 그는 우통을 벗고 내 옆에 누워 있었고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젊음에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건 분명히 기억난다.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다. 난 황급히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아 타고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도망쳤다. 그 후의 날들은 마치 꿈 같았다. 둘 다 그날 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혐오할 수 없는 모호함이 느껴졌다. 샤오리는 나에게 단둘이 데이트를 하자고 청하기 시작했다. 언니, 새로 양식 레스토랑이 생겼대. 같이 갈래?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겐시를 예약해놓았고 촛불이 켜져 있었고 붉은 와인이 가득 차 있었으며 커다란 붉은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걸 알고 특별히 준비했어라며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직업이 없다고 했다. 운전기사를 했지만 그만둔 상태라고. 언니, 가족이 있다는 거 알아. 다른 건 바라지 않아. 그냥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내 마음이 누그러졌고 너희가 안쓰러웠다. 그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난 망설임 없이 만 위안을 송금했다. 여기 비상용으로서 그는 나를 꼭 좋아하느며 언니 정말 친절하시네. 나중에 꼭 갚겠어 라며 말했다. 그는 나중에 다시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항상 호텔에서였다. 그는 나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었다. 실크 스카프, 자수 가방, 얇은 팔찌. 비싼 건 아니지만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 한 번은 그가 주머니에서 스카프를 꺼내며 내 돈은 50위안밖에 없어. 이걸 사줬어. 나머지는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며 말했다. 그 구겨진 스카프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가 진심으로 나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인 것 같아 마음이 더욱 누그러졌다. 그는 항상 내 상냥함과 미소 그리고 내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남편이 왜 내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하는지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것뿐이었다. 난 마치 빙이 된 사람처럼 그에게 3만 위안을 건넸다. 모두 내가 벌은 돈이었다. 그는 어리고 삶이 순탄치 않았기에 그래 좋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소위 로맨스는 단순한 눈속임에 불과했다. 나중에 도매시장에서 20위안에 그 실크 스카프를 본 적이 있고 실이 거의 꿰매지지 않은 그 자수 가방은 싸구려 노점상 물건처럼 보였다. 그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라며 말했지만 병원비 청구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의 말은 보물처럼 여겼고 남편의 노고는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지난달 남편이 갑자기 귀국한다고 발표했다. 팬데믹 때문에 본사에서 직원들을 해고했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했어. 라며 그의 말투는 무표정했고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남편이 샤오린과 나에 대해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샤오린을 찾아 이제 그만하자. 남편이 돌아온다라며 말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언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진심이야? 진심은 통하지 않아. 우리가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며 난 이를 악물고 말했다. 틀렸다고? 그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지금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야? 침대에 있을 때는 왜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의 꾸중이 들리자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원하면 헤어져도 되라며 그는 기산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3만 위안이나 보상이. 안 그러면 네 남편한테 가서 네가 침대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줄게. 낯이 얼은 물에 몸을 담그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싫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좋아. 그가 비웃었다. 언니, 벌써 36이잖아. 너랑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보상이라도 바라는 게 뭐 어때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날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가 준 실크 스카프를 두른 내가 그의 품에 기대어 미소 짓고 있었고 배경에는 호텔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으며 침대 옆장미국까지 완벽하게 포착되었다. 여기 더 좋은 게 있어. 보고 싶어? 그가 휴대폰을 흔들었다. 남편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난 온몸이 떨리고 말을 잃었다. 알고 보니 그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의도치 않게 찍힌 그 사진들은 모두 그의 계산이었다. 난 망했어라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망했다?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남편분은 한 달에 2만 위안 넘게 버시잖아. 어떻게 빈털터리가 될 수 있죠? 억지로 핑계를 대지 마세요. 지난 2주 동안 그는 매일 다른 번호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톡박까지 했다. 휴대폰을 모음으로 전환했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어제 그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최후 동전. 내일 정오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남편 직장으로 갈 거다. 메시지를 읽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너무 안쓰러웠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난 그의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그는 낭만적인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 월급을 주고 가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를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 3만 위안은 내 주머니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샤오린에게 주는 게 나쁜 짓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또 3만 위안을 더 달라고 하니 정말 줄 수가 없었다. 나머지 돈은 남편이 자정까지 택시 운전 앱으로 일하고 고객들과 말싸움까지 하며 번 돈이다. 어떻게 그 돈을 그에게 줄 수 있겠나?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비밀떡처럼 벌어지지 않았다. 샤오리는 나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그녀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는 분명 자책할 것이고 어쩌면 모두에게 알려질지도 모른다. 부모님과 딸, 친구들이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녀에게 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는가?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전화가 올까봐, 초인종이 울릴까봐, 남편이 갑자기 샤오린이 누구인지 물어볼까봐 겁먹는다. 방금 남편이 전화해서 내일 너네가 만드는 찐따 먹고 싶어라며 말했다. 난 동의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은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요리를 기억하고 있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니 얼굴이 헬쑥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것일까? 한순간의 외로움과 원망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샤오린이 내일 남편을 보러 올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빌려줘야 할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더 까다로워져 계속 졸라댈까?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가족은 무너질까? 딸아이가 나를 미워할까? 정말 후회한다. 남편의 무관심에 휘둘려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다. 샤오린의 달콤한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다. 한순간의 행복을 평생의 후회와 맞바꾸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수렁에 빠진 것 같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한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켜안고 울 수밖에 없다.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정말 질식할 것 같다.